이번 시간에는 법률신문을 보다가 좋은 기사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최근 1년간 서울회생법원이 개인도산 실무 개선 안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이제 부장판사로 근무하시는 나상훈 판사님이 이제 아마 기고한 글 같아요. 법률신문 법조광장이라는 코너에 최근 1년간 저도 지난번에 서울회생법원에서 1년 동안 있었던 주요 뉴스 7가지를 했는데 그중에 일부 겹치는 것도 있지만 법원 판사 입장에서 어떤 거를 이제 최근 1년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도산 실무가 개선됐는지를 한번 일반인들도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이 글을 소개를 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자영업자와 서민 등에 대한 누적 가계대출 규모가 상당하죠. 여러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자의 수 역시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등과 맞물리면서 개인 채무자들의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삶질 역시 크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은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들이 보다 빠른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여러 개인도산 실무를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실무 준칙화하고 이를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홈페이지 공개함으로써 개선된 실무가 재판부의 변경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채무자 및 신청 대리인 등의 예측 가능성도 제고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서울회생법원 개인도산 실무 변경의 경과 취지와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림으로써 채무자, 신청 대리인 등 개인도산 관련자분들이 이해를 돕고자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실무준칙 408호 주식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제정 2022년 6월이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2022년 6월경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주식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 실무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던 종래 실무는 기본적으로 청산가치 문헌적 법률적 의미에 반하고 주식 가상화폐는 이미 제도권이 편입되어 있는 합법적 투자 대상이며 더군다나 개인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과도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소위 연끌 투자 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2030 세대들에 대한 조속한 구제가 사회 경제적으로도 필요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 실무준칙의 제정으로 투자 실패로 인하여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활동 복귀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걸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이 아마 회생으로 많이 몰릴 것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실무준칙 376호 상속재산 파산 사건의 처리 제정 2022년 11월입니다. 서울회생법원 2022년 9월경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에서 상속재산 파산 사건의 실무상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실무 기준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개인 파산 담당 판사 3명, 개인 파산 관제인 1명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1명으로 상속재산 파산 사건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이 TF 운영의 결과로 실무준칙을 제정하였고 2022년 12월 1일부터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상속재산 파산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실무준칙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른 동영상을 한번 자세하게 실무준칙 그대로 이제 옮겨놨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그 영상을 봐주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상속재산 파산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14단동인가 그럴 거예요. 204단동인가요? 이 실무준칙에서는 상속인에 대한 과다한 자료 요청을 지양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파산 사건의 신청에 특유한 자료 제출 목록을 마련하였습니다. 13가지인가요? 이렇게 쭉. 물론 세부적으로는 더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피상속인, 망인의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있는 재산을 철저하게 그 위주로 이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상속인과 거주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 미성년자 자녀 등 배우자 혹은 실혼 배우자일 수도 있죠. 이런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상속인 명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중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한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세 번째, 상속인이 자신이 고유재산에 지출한 상속재산 파산 신청 인지 송달료 및 예납비용과 일정한 범위 내의 장례비용을 재단 채권으로 지정하였고
상속인이 법원의 채권자 집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글쎄요, 이게 이제 정작 이게 실무준칙이만 반포되어서 376% 반포가 됐는데 요즘 상속재산 파산 사건이 그렇게 막 문의가 없네요. 이거 이후로 한 건도 접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물론 다른 분들은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상속재산 파산 사건이 아무래도 좀 과도한 조사 때문에 좀 기피하는, 뭐 민법상 임의변제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맡은 건 임의변제 하나는 맡았거든요. 상속재산 파산을 들어가려는데 실익이 전혀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면 이제 상속인 중에 여러 명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 지역을 해외로 가서. 그런 경우에 상속재산 파산을 한들 파산관제인이 어떻게 그 부동산을 뭐 가치도 없지만 그 부동산을 어떻게 환가할 방법은 없죠. 물론 뭐 상속인 수색 공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문제입니다. 아무튼 상속재산 파산이 이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UTF에서 태스크포스에서 상속인이 장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재단 채권이 인정하여 주 형성된 파산재단에서 상속인이 우선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렇게 한다면 재단 채권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논의 주제였다고 합니다. ETF 연구 과정에서 서울해생법원 실무를 살펴보니 재판부 및 관제인별로 장래 비용 인정된 범위, 재단 채권 인정하기가 제각각 달랐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간 실무는 부의금은 1차적으로 장래 비용에 충당된 것이라는 전제하에 상속인이 장래 비용을 상속 비용으로서 재단 채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지출한 장래 비용이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인지, 특히 접수한 부의금의 액수가 얼마인지를 소명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파산이 이미 장래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죠. 부의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아 실무상 상속인 측에서 부의금을 소명하기 쉽지 않고, 이러한 점은 서울지방변호사의 간담회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UTF에서는 상속인이 부의금을 소명한 경우에는 종래의 실무대로 장래 비용에서 소명된 부의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재단 채권으로 인정하되, 상속인이 이제 문제죠. 이게 부의금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냥 수집된 파산재단 총액에 따라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정액이 금액을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까지는 200, 3천만 원까지는 뭐 300, 5천만 원까지는 뭐 400, 1억 원 이상은 뭐 1000.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제가 그 다른 동영상에서 찍어놨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소명 여부에 상관없이 재단 채권, 재단 그 수집액에 따라서 장래비를 신청하면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유실무준칙의 제정으로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이후 자신의 책임과 의무로 피상속인이 채무를 정리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파산관제인이 주도하에 진행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보다 널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많이 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2022년 11월. 이것도 이제 소개는 해드렸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채무자의 경우에는 통상 환가할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가 적을 뿐만 아니라 재정상태나 건강상태가 심각한 경우가 많죠.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약채무자에 대한 파산 면책 절차는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죠. 이에 서울해생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요청에 따라 2022년 11월 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격려하여 접수된 취약채무자의 파산 사건에 대하여 파산관제인 선임 없이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하는 신속 면책 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종의 동시 폐지 플러스 신속 면책을 합친 거죠. 취약채무자 신속 면책 제도는 다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일 것, 이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 환가에 이를 만한 정도의 보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딱 판사님이 딱 봤을 때, 한번 기록 딱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고 중증 장애이고 70세 이상인데 재산이 본인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류를 꼼꼼하게 내줘야죠. 뭐 지적전산 자료라든가 개인별 세목별 과세증명서, 뭐 상속재산이 없음, 그 다음에 금융자료, 계좌 통화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별다른 금융거래도 별로 없었다. 자동차도 없다. 그 다음에 보험 해약 자료, 보험 자료, 이런 걸 다 완벽하게 내면
여기에 이제 해당될 수도 있죠. 3. 개인 채권자가 없는 사건이니까. 그렇죠. 개인 채권자들은 이제 좀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죠. 금융 채권자로만 구성되어 있을 것. 네 번째, 채권자의 실질적인 이의가 없을 것을 적용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요건, 기초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평가일 만한 재산이 없을 것, 개인 채권자가 없고 이의가 없을 것, 네 가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래 동시 폐지 절차는 파산 선고, 동시 폐지 이후에 면책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끌었죠. 그렇죠? 그래서 채권자가 이의한 경우는 이미 파산 절차가 동시 폐지되어 이의 사유 등을 조사하기 위한 파산 관계전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해요. 신속 면책 제도는 파산 선고, 그러니까 동시 폐지 전에 미리 이의 신청 기간을 결정을 해서 그때 채권자들한테 의견을 다 보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때 채권자가 이의가 없으면 네 번째 요건이 충족되고 아까 이제 나머지 세 가지 요건을 판사가 심리해서 없으면 이제 안심하고 이의도 없었고 한칼만의 재산 전혀 없고 그렇죠? 또 기초생활수급자고 70세 이상이고 중증 장애인이고 채권자의 이의가 없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 채권자가 없었고 금융기관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바로 그야말로 3쿠션이죠. 땅땅땅 파산 선고합니다. 그 다음에 면책합니다. 폐지합니다. 면책합니다. 3쿠션입니다. 그렇죠? 한 방에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쿠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협의하여 2022년 11월 1일부터는 그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로서 파산 신청 당시 급여 개실이 5년 이상 경과한 채무자에 대해 신속면책 제도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게 이제 구분을 해서 신용회복위원회는 이제 네 가지 요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금융복지센터에서 들어오는 사건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급여 개실이 5년 이상 경과한 채무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자인데 뭐 아직 4년빼니 안 됐다. 그런 분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5년 지난 채무자만 거기다 이제 플러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파상규칙 4000조 C1은 이 신청기간 내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즉시 면책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강화한 것으로서 면책제도의 가장 큰 이해관계인인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데도 법원이 면책 불허가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신속면책제도 역시 채권자의 의견을 살펴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채무자를 신속하게 면책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미국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시행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 초까지 신속면책제도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총 26건 사건 중 접수 사건 중 4건이 이미 면책까지 결정까지 받아 종국되었고 접수일로부터 면책 결정일까지 평균 소요일수가 33.5일 한 달 조금 넘습니다. 한 달. 서울해상법원 기준으로 2022년 기준 일반 파산 면책 사건이 접수일로부터 면책 결정일까지 평균 소요 기간이 약 240일, 8개월이었죠. 그래서 서울해상법원에서는 이제 짧은 거는 이제 3달도 있습니다. 한 보통 6개월 정도. 긴 거는 뭐 이제 1년, 10개월, 2년 뭐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평균이 240일이죠. 전과 비교해보면 신속면책제도 이름에 걸맞게 매우 신속하게 처리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속면책제도가 취약채무자의 조속한 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실무준칙 361호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개정 2020년 12월에 개정됐습니다. 좀 올렸습니다. 서울해상법원이 전신인 서울중앙지방파산부는 12년 10월경 종래의 개인파산 엄격심사에서 벌어서나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관제인을 선임하되 파산관제인 선임이나 절차 비용을 100만원 이상의 고액에서 30만원으로 하향 규정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2011년도에 이미 9월부터 12월까지 관제인 5명이 이제 시범 재판부를 했을 때 20도 해보고 30도 해보고 20, 25, 30을 해봤습니다. 판사님들이. 그래서 30으로 결정됐고
그때 일반 재판부는 100만 원이었죠. 그래서 300만 원으로 이제 했는데 이게 지금 10년 지났죠. 그래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 물가가 상승한 점, 물가가 거의 한 2배 이상 올랐죠. 당시 30만 원했던 국선 변호의 기본 보수가 현재 45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파산 사건이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죠. 제가 어제 한 거기에도 개인 파산은 이제 20% 감소하고 개인 회생이 20% 증가했습니다. 위취약 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에 따라 파산 관제인 선임 비율 역시 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일부 법원에서는 이미 기본 예납금을 40만 원으로 적용인지 고려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는 기본 예납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실무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종래 유관기관 경유 전담재판부의 기본 예납금 역시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한편 기본 예납금 인상과 발맞춰 법원 외부에서 파산관제인 무리한 한가 요인으로 지역되어 온 한가 보수 체계도 일부 개편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한가는 가급적 지양할 필요가 있고 가급 한가하더라도 채권자들에게 보다 많은 금액이 배당될 필요가 있으므로 파산관제인이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한가할 경우 한가 보수는 종래 실무에서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줄이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기준표에서 이제 예전에 20%를 인상했는데 지금은 그냥 110%, 10%만 요즘 이제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500만 원 한가하면 옛날에 160이었는데 10만 원 줄어서 150으로 됩니다. 기본 연합금이 증액과 소액 한가 구간이 한가 보수 감액을 통하여 파산관제의 보수가 일정 정도 보장하는 한편 채무자들에 대한 무리한 소액 한가 시도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가를 너무 많이 한 관제인의 판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뭔가 경고를 한 거죠. 그렇죠? 쌀벌합니다. 예.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이 판사이겠죠, 이 판사. 이분이 이제 개인 파산, 개인 회생, 개인 도산을 총괄하는 부장판사입니다. 나상훈 부장판사.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난 1년간 서울해생본의 개인 도산이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고, 이제 이런 인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쓴 글에서도 제가 이거는 이제 다 짚어줬습니다만, 이제 요즘 이제 그 실무계에서 걱정되는 게 이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이미 이제 정착은 됐다라고 보여져요. 그건 준칙이 예전에 나온 거지만 서울해생법원에서는 이제 개인 파산이든 회생이든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청산가치 반영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가를 하지 말고 혹은 이제 청산가치에 개인 회생에서는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말고 개인 파산에서는 파산재단에서의 편입을 하지 말고 예외적으로 두 가지의 경우죠. 명의신탁 재산인 경우 그게 이제 채무자의 명의신탁인데 명의만 배우자 앞으로 이렇게 싹 해놓은 거고 아니면 그 재산을 일궈서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제적 위기 시에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혹은 채무 초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옮겨놓는 거죠. 부동산 집을 증여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대표적인 게 그거죠. 점포를 명의를 사업자를 배우자 명의로 바꿔치기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 두 가지죠. 그런 경우는 한가를 여전히 한가하거나 아니면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제가 한번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또 요즘 제도의 파산이 많이 들어옵니다. 과거 어떠한 불락 취기신이라고 했죠. 과거에 불허가를 받거나 취하를 하거나 그 다음에 기각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아예 못한 경우 채권자 파산의 경우에 있죠. 그 다음에 각하를 당한 경우 이 5가지 경우에 어떤 시기든 파산 선고를 받지만 이 5가지 다 대여섯 가지 사유로 인해서 면책을 못 받는 채무자들이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최근에 서울해생법원으로 다른 지방법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해생법원으로 다시 파산 면책을 받기 위해서 노크를 했을 때 이런 분들 사실 그냥 너는 평생 이 상태로 살아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판사님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판사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이제
서울회생법원 2018라 467인가요? 2018라 467일 거예요. 사건 번호. 라니까 이제 항고심 사건입니다. 거기서 제도입 파산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남용이 아닌 한 제도입 파산을 폭넓게 허용하는 그런 입장이 눈에 띄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과거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면책을 못 받은 분들이 다시 한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안마다 조금 다르지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구제의 희망은 생겨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입 파산이 폭넓은 허용, 배우자 재산에 대한 판가 기준이 명확한 정리, 그것도 실무준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좀 전에 얘기한 제도입 파산은 이제 실무준칙은 아니고 이제 2018라 467이라는 서울회생법원 항고심 사건 결정입니다. 이번에 이제 법원장에서 물러나시고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시는 서경환 원장님이 그 당시에 이제 항고심 재판장이었습니다. 그 결정문을 보면 아주 채무자 프렌들리한 그 정책을 4년간 계셨죠. 서경환 원장님은 수석부장으로 2년 계시고 나머지 2년 동안은 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어떤 법원 도산 정책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셨기 때문에 그분 덕에 서울회생법원은 유례없이 하여튼 신속하고 채무자 프렌들리한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이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나 부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글을 쓰셔서 이 법률신문 법률신문 독자는 이제 한정적이 돼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법원 판사님이 작년에 그 서울회생법원에서 아주 변경 및 중요 정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이면에 있는 내용까지 좀 들어주셔서 아주 좋은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